가난한 집 딸이 무슨 사모님 노릇을 하겠어. 그 한마디에 레스토랑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27살 초등교사 한소영. 손끝이 떨렸지만 눈은 젖지 않았어요. 그녀의 집으로 돌아간 밤. 책장 뒤 금고가 열렸어요. 한국진. 온화한 할아버지의 눈빛이 냉정한 법관의 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조용한 응징이 시작됐어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도심 고급 레스토랑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네 사람이 긴장된 채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소영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27살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긴장한 마음을 달래려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이민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29살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그녀의 연인이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장여진이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52살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덕분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액세서리가 온몸에 반짝였습니다. 옆에는 민준의 아버지 이태호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55살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소영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요? 여진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소영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아, 그러시군요. 여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예절은 누가 가르쳐 주셨나요? 요즘 젊은 분들이 어른 공경하는 법을 잘 모르시던데. 레스토랑의 공기가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이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소영이는 정말 착하고. 민준아,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여진이 아들을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여진이 다시 소영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 무슨 사모님 노릇을 하겠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 순간 소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눈은 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민준이 급히 일어섰지만 소영은 이미 당당한 걸음으로 레스토랑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은 조부모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독당한 분노였습니다. 그날 밤 소영의 집 서재에서는 책장이 조용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영의 집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책장 뒤로 작은 금고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국진이 천천히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78살 소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젊은 시절 대법관을 지낸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명함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훈장도 보였습니다. 젊은 날 큰 인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순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75살 소영의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남편을 믿고 따라온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하실 건가요? 순덕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한국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녀를 모독한 대가를 법안에서 치르게 하오. 그의 손이 한 장의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찰청 부장검사 김철수, 그의 옛 제자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철수야, 나다.
스승님, 전화기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탁이 있다. 합법 범위에서 대출 현황만 살펴보게. 한국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전화는 은행 간부에게 걸렸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군.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네, 아직 리스크 관리팀에 있나? 네,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법적 범위 내에서 거래처 신용도만 점검해주게. 한국진이 전화를 끊자 순덕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하지는 마세요. 과한 것은 저들이었소. 우리는 그저 진실을 드러낼 뿐이요. 한국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서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22해 전에 오래된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흑백톤으로 바뀌었습니다. 22해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해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그 잔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가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 하청업체 책임 전가로 마무리. 한국진이 오래된 파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들이었습니다. 검사 김철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지금보다 22살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스승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부실 시공의 책임을 하청업체로 떠넘겼습니다.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인가? 이태호입니다. 당시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한국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망한 부부의 딸 이름이 한소영입니다. 한국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내 손녀구나.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한국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수사가 가능한가? 은폐 정황과 신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 중대한 과실치사는 아직 유효합니다. 한국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도착한다.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멀리서 검찰청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의의 전당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태호의 건설회사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정기점검 차 방문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점검인가요? 규정 준수 여부만 확인하겠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태호는 불안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러 거래처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죠? 회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둘씩 거래처들이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여진은 그날 오후 평소처럼 사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열리는 부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여진 씨, 오늘은 좀 일찍 가셔야겠어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그냥 다음 모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아요? 옛날 일이 왜 지금 다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여진이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의 회사에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사장님, 세무조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여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요. 분명히 무슨 소문이 돌고 있어요. 태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밤늦게 태호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22해 전 일이 이제 와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태호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여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검찰입니다. 이태호 씨와 동행 부탁드립니다.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로? 22해 전 부실 시공 사건 관련입니다. 태호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여보. 여진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태호는 이미 수사관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조사실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이태호 씨 22해 전 부실 시공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가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설계 변경 승인은 당신이 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유족은 한소영 씨입니다. 한국진 전 대법관의 손녀이기도 하고요. 태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민주는 회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22해 전 부실 시공 사건 재수사 착수. 화면에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나는 왜 침묵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소영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당시 은폐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진이 리모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하늘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소영의 휴대전화가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영의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영 씨, 저 장여진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소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곳으로. 카페라도. 이른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여진은 평소의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눈가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소영이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여진이 들어와 소영을 발견하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여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에 잔잔한 음악만 들렸습니다. 여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한 말들. 정말 죄송해요. 여진이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모든 게 잘못됐어요.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모르고 지금 알게 되셨군요. 소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 남편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여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부모님도 잃고
그런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사시는 모습이 사과는 고맙게 받겠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법이 처리할 일이에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소영아.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그날 왜 너를 지켜주지 못했을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말을 듣고만 있었던 내가 정말 한심해. 소영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민준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해 주세요. 소영아, 그게 부모님을 위한 일이에요.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어요. 여진과 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어. 여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겠어. 멀리서 법정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이태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여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장여진에게는 증거 은닉방조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합니다. 여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태호는 담담한 표호로 판결을 들었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호가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태호의 건설회사는 결국 도산했습니다.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진과 태호가 살던 큰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먼 도시로 떠났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기차역에서 민준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응, 선생님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해요. 어떤 집에서 태어났든 상관없이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학교 교무실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보건실 의사 이정호입니다. 32살 소아과 전문의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담임 한소영입니다.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정호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소영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과찬이세요.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호는 소영의 교실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건강검진 때문에 왔어요. 아이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늘 주사 안 맞죠? 정호가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키하고 몸무게만 재요. 아이들이 안심했습니다. 소영은 정호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아, 많이 컸구나. 키가 5cm나 늘었어. 정말요? 아이가 신나했습니다. 응, 잘 먹고 잘 자서 그래. 계속 건강하게 크자. 정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 교무실에서 소영과 정호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소영 선생님, 아이들이 정말 편안해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보여요. 저도 선생님 보니까 놀랐어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정말 잘 맞춰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우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나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소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통하나 봐요. 정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다치면 정말 마음 아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어져요.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해요. 어른들의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죠.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하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저녁 소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진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 어떤 분인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요. 한국진이 안경 너머로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고운가 보구나. 네, 정말 따뜻하세요. 소영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순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소영이가 요즘 밝아 보이는구나. 할머니,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축복이야. 한국진이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아요. 소영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주말에 인사드려도 될까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요? 네,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소영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천천히 오세요. 한국진과 순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무렵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날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장에서 소영과 정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정성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축복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진이 줄에 대해 서 있었습니다. 79살이 된 그의 모습은 위엄이 있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한국진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부부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영과 정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덕이 앞자리에서 눈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잘 컸구나, 우리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한국진이 정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호야. 네, 할아버지. 우리 소영이를 잘 부탁한다. 평생 소중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정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한국진의 눈가에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한편 멀리 작은 도시에서 민준도 뉴스를 통해 소영의 결혼 소식을 접했습니다. 축하해, 소영아. 홀로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민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원망이 아닌 축복의 마음이었습니다. 여진도 작은 아파트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눈물이 흘렸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 반성이 앞섰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소영과 정호는 한국진, 순덕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국진이 소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소영아, 할아버지가 줄 게 있다. 뭔데요?
한국진이 책장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부모님이 남긴 거다.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반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소영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습니다. 소영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소영아, 엄마 아빠가 곁에 없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키워주실 거야.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라.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한국진이 소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사위도 와서 들어라. 한국진이 정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 오후 소영과 정우의 집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또 책 읽어주세요. 2살 된 아이가 한국진의 무릎에 앉아 조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진이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80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행복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야, 할아버지가 또 읽어줄게. 아이의 작은 손이 한국진의 큰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우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소영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현우야, 아빠 왔어. 아이가 뛰어가서 정우를 안았습니다. 오늘 할아버지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정우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한국진이 현우를 재우고 돌아왔습니다. 소영아,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내게 남기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이다. 한국진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현우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권력이나 재산은 약한 사람을 도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야. 한국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겠어요. 그 무렵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진은 동네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시락 나왔어요. 여진이 독거노인분께 따뜻한 도시락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네, 젊은 아줌마.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여진의 얼굴에는 예전의 거만함 대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늦게 배운 품격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여진이 동료 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달라지셨어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편 지방 소도시에서 민주는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함께 일하는 건데요. 민준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겸손하고 배려심이 깊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치고는 정말 소탈하세요.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녁에 민준은 혼자 작은 원룸에 앉아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나도 이곳에서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어. 편지를 다 쓰고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 현우가 5살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가난해서 창피해요. 한 아이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전혀 창피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느냐야. 정말요? 응. 선생님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전혀 창피하지 않아.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그날 저녁 한국진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걸 보니 할아버지가 정말 뿌듯하다. 할아버지께 배운 거예요. 진짜 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마음을 기르는 거야. 한국진의 목소리에 깊은 만족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한국진이 서재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우리 소영이가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 이제 마음이 편하다. 창밖으로 따뜻한 황혼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뛰어와서 한국진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현우 많이 사랑한다. 한국진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소영과 정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권력은 약자를 보호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마침내 도착했고 진정한 행복이 그들 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